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1,400명 이상을 학살한 테러와 유사한 테러 공격이 미국 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 FBI 정보 부국장이자 전 국가 대테러센터 수석 부국장이 기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제임스 바이든이 지난 2018년 그의 형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넨 $20만 달러가 바이든 이름을 내세워 고용된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한미 정치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김미나 빌드업 코리아 대표를 뉴스앤포스트가 인터뷰했습니다. 월가의 한 전문가가 내년에 경기가 침체해 주가와 집값이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 GBI는 35년 전 발렌타인데이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26살 한인 여성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위해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아이작 어그리 다운타운 회당의 사만다 올 회당장이 칼에 찔려 숨진 채 자택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 별관 개관식, 제4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 시상식, 제21기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출범식, 미주 한인문화재단 가곡과 아래의 밤 기자회견 등 지난 주말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차기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에 9명의 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당내 갈등을 짚어봅니다. NNP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행해 1,400명 이상을 학살한 테러와 유사한 테러 공격이 미국 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 FBI 정보 부국장이자 전 국가 대테러센터 수석 부국장인 케빈 브록이 말했습니다. 브록은 월요일 더 메신저에 하마스 공격은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테러 전략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10월 7일 테러 공격이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주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을 통해 미국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 하나는 안일함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테러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은 놀란 듯 보였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안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브록의 설명입니다. 그는 미국이 정신 차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일함은 대테러리즘의 첫 번째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로 작전 요원들을 패러글라이딩하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술이 북한에서 전수받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또한 통신탑을 무너뜨리고 장벽의 일부를 허물고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브록은 지난 50년간의 대테러리즘 역사를 보면 새로운 테러 전술이 도입되고 성공적이라고 인식되면 한동안 그 전술이 유행한다면서 중무장한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동시에 돌아다니며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총격을 가하는 하마스의 새로운 전술은 좋든 싫든 모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브록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상당히 덜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불안한 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적성국 출신이 국경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바이든이 지난 2018년 그의 형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넨 20만 달러가 부실 운영되고 있던 회사로부터 같은 액수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원 감독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코모 감독위원장은 이 수표가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한 증거라며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그의 동생 제임스 바이든과 제수 사라 바이든으로부터 20만 달러의 직접 지불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대통령에게 가족 구성원과의 재정적 합의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바이든 가족의 사업 거래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업에 관여했는지 또는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감독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모 위원장은 지난 9월 헌터와 제임스 바이든의 개인 및 기업 은행 기록에 대해 3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In 2018, James Biden received $600,000 in loans from AmeriCorps, a financially distressed and failing rural hospital operator. According to bankruptcy court documents, James Biden received these loans, quote, based upon representations that his last name, Biden, could open doors and that he could obtain a large investment from the Middle East based on his political connections, end quote. 제임스 바이든은 의료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아메리코 헬스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회사 측에 약속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아메리코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몇 주 후 FBI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아메리코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2018년 3월 1일 아메리코는 사업용 은행 계좌가 아닌 제임스 바이든과 사라 바이든의 개인 은행 계좌로 20만 달러의 대출금을 송금했다면서 그리고 바로 같은 날 제임스 바이든은 동일한 개인 은행 계좌에서 조 바이든에게 20만 달러 수표를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제임스 바이든은 대출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조 바이든에게 이 수표를 줬다면서 부실 기업인 아메리코는 제임스 바이든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다음 그는 그것을 조 바이든에게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모는 비록 그 지불금이 개인 대출 상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조 바이든이 동생으로부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의 가족의 수상한 금융 거래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대답해야 할 몇 가지 즉각적인 질문이 있다면서 그가 동생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고 있는지, 그 거래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가 다른 가족들과 비슷한 재정적 합의를 통해 큰 돈을 지불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다음 조사를 발표하고 그 돈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2010년 11월 4일 델라웨어 출신의 오랜 바이든 가족 친구인 케빈 저스티스가 워싱턴 DC에서 부통령실과 회의를 가졌는데 몇 주 후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 힐스톤 인터내셔널에 제임스 바이든을 부사장으로 고용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건설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경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 바이든 일가의 영향력 행상 의혹이 점차 베일을 벗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한미 정치 컨퍼런스 빌드업 코리아가 오는 11월 11일 토요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김민아 대표를 뉴스앤포스트가 인터뷰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한미 정치 컨퍼런스 빌드업 코리아가 오는 11월 11일 토요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정치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는 이 행사는 건국 정신과 정체성의 회복을 주제로 열립니다. 빌드업 코리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김민아 대표는 엠킴TV를 운영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워키즘과 수많은 이념 전쟁으로 차세대가 쇠뇌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을 보았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크리스천 단체와 교회들이 이런 이념에 대립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차세대 운동을 보고 대한민국도 그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빌드업 코리아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다음 세대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건국 정신과 또 국가관과 가치로 정체성을 바로 깨우친 다음 세대가 이 행사를 통해서 비전을 받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가서 결국 가까운 미래에 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인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또 열방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대표는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수주의는 결국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의지하면서 그 창조주가 주신 인간의 권리들을 지키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과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또 사회 공산주의 간에 굉장한 문화, 정치 그리고 외교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여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필요하고 사실은 보수주의라고 부르기 이전에 뿌리 교육, 정체성 교육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교육들이 기반된 무브먼트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퍼져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빌드업 코리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월가의 한 전문가가 내년에 경기가 침체해 주가와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심플리파이 자산관리의 할리 베스먼 매니징 파트너의 발언을 인용해 22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메릴린티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핌코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일한 베스먼은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디폴트와 같다면서 조용하다는 점에서 좋은 세금이며 일산화탄소 중독과 비슷하다며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값과 관련해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의 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새로 7% 금리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집이 불에 타지 않는 한 이사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긴축하거나 적어도 금리는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은퇴 계좌에 돈을 쌓아두지 않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베스먼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1년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인 GBI는 35년 전 발렌타인데이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26세 한인 여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GBI는 1988년 2월 14일 젠킨스 카운티의 한 쓰레기통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여행 가방 안에 쑤셔 넣은 채 비닐과 덕테이프에 쌓여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여성이 사망한 지 4일 내지 7일 됐으며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지문을 채취하고 피해자의 치아 기록을 다른 실종자들과 비교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몽타주도 만들었습니다. GBI는 수년에 걸쳐 DNA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테스트를 위해 GBI 범죄연구소에 증거를 다시 제출했다면서 분석가들은 제출된 물품에서 DNA를 발견했지만 얻은 프로파일은 범죄연구소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GBI는 텍사스의 오토램사와 협력해 첨단 DNA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DNA 검사는 프로젝트 저스티스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GBI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시신의 신원은 김정은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1981년 미국으로 건너와 1988년 사망하기 전까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서 수년간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번 달에 이 같은 사실 확인을 통보받았다고 WSB-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GBI는 김 씨를 알고 있거나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GBI로 연락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인 암참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위해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암참 대표단은 24일에서 26일 열리는 암참 연례 행사 도어록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한국 내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단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무역 성과와 산업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대표단은 미 상무부, 국무부, 세관 국경보호국, 무역대표부, 백악관을 비롯해 각 부처 관계자 및 상원 의원 등 고위급 인사와의 회의 약 30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존 오서프, 또 테드 크루즈,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을 만납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대표단은 특별히 지난 70년간 양국의 공동 업적을 기념하며 굳건한 한미 관계를 강조하고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미 양국 간 동맹과 경제 협력이 전략적 분야에서 계속 발전해감에 따라 양국 정부 간 가교로서 암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70년 이상 더욱 깊어질 경제 협력을 기대하며 한미 양국 정부와 꾸준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 살해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아이작 어그리 다운타운 회당의 사만다 울 회장이 흉기에 찔려 자택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는 정치적으로 연결된 디트로이트 회당 회장이 오늘 아침 시내 동쪽 라파에트 공원 인근의 자택 밖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40세의 사만다 울은 엘리사 슬로킷 연방 하원 의원과 다나 너설 주 법무장관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 커뮤니티 리더이자 저명한 민주당 활동가이기도 한 울은 종교 간 조직인 그레이터 디트로이트 무슬림 유대인 포럼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포럼은 페이스북에 샘은 이 포럼의 소중한 창립자 중 한 명이었다며 그녀는 정말 달콤하고 쾌활하며 사려 깊은 영혼이었다라면서 그녀의 기억이 축복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집무실 연설에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증의 증가를 부추기는 증오에 너무 많은 산소가 공급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1,400명 이상이 사망한 이후 유대인 기관들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전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아이작 어그리 다운타운 회당이 위치한 디트로이트 지역은 많은 아랍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0월 12일에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디어본 인근에서 열린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별관 건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제4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열렸고 제21기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지는가 하면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도라빌 본점 건물 뒤에 별관을 완공하고 지난 금요일 리본 커팅 행사를 가졌습니다. 12,350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로운 별관 건물은 총 80여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으며 주로 모기지 부서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은행 본점은 본관을 포함해 총 44,350 스퀘어피트로 확장됐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메트로시티 은행은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됐고 현재 엘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에 2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은행은 총 자산 35억 1천만 달러, 총 대출 30억 3천만 달러, 총 예금 27억 2천만 달러, 총 주주지분 3억 8,1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제4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토요일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4개 학교에서 총 204명이 참가한 올해 대회에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쓴 KCPC 연합한국학교 3학년 고세은 양이 장원에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 김대상 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주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고세은 양의 글이 오감을 총동원해 생생한 현장감을 만들어낸다며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뛰어난 표현력이 장원을 결정하게 한 주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은 금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뉴욕, 필라델피아, 조지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력파 음악인 6명이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는 위로와 사랑을 주제로 20여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재단 측은 K클래식의 정수를 선보일 것이라며 100% 감동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티켓은 $30입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일요일 오후 소네스타 귀넷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09명의 자문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오영록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자문하고 주류 사회의 한반도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지금 차기 하원 의장 후보감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입후보 마감이었는데요. 9명의 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뭐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잭 버그만, 바이런 도널즈, 톰 엠머, 케빈 헐, 마이크 존슨, 댄 뮤저, 게리 파머, 오스틴 스캇, 핏 세션스 이렇게 9명입니다. 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을 정도로 생소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9명의 후보가 난립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공화당 내부가 얼마만큼 좀 소란하고 분열되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하고 있던 당시에 뭔가 좀 불만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공화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쪽의 지지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 맷 게츠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 하원 의원은 친트럼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마가 정치인, 대표적인 젊은이죠. 젊은 마가 정치인입니다. 끝까지 강성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결국은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민주당 쪽과 야합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하원 의장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공화당 하원 의장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진행을 시켰는데 민주당 쪽에서 전원이다. 케빈 맥카티 사퇴하는 쪽으로 표를 주는 바람에 거기에 공화당 쪽의 강성 우파 의원들 8명이 합세를 하면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석에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바이든하고 합의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케빈 맥카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케빈 맥카티를 끌어내리는 일에 결국 소수 우파 정치인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끌어내린 이런 꼴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들끓는 부글부글 막 감정적으로 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게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상원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게츠 축출해야 된다. 뭐 그때 케빈 맥카티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던 8명의 극우파 공화당원들은 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의견이 대다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지금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후보로 나왔던 짐 조던 때문이었습니다. 짐 조던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원 의장을 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검증이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라 일반 공화당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공화당원들의 상당수가 짐 조던이 하원 의장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된 것은 결국은 이 공화당 내부에서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던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 아니었느냐. 물론 1차 투표에서는 20명이 조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투표하고 2차에서는 22명, 3차에서는 25명이 그렇게 투표를 하니까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 공화당 전체를 통합하고 끌어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패트릭 맥켄리 임시 의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지금 당장 현안 급박한 현안들을 먼저 하원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당내 통합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공식 발표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언론한테 흘려지게 되고요. 이것이 언론한테 흘려지고 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또 반발이 또 나오게 되죠. 네가 뭔데 뭐 이런 반발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공화당 내부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하원 의장 출마를 바로 안 하고 무슨 맥케니한테 뭐 권한을 넘겨주고 자기는 시간을 벌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원 의장 시키지 말자.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결국은 짐 조던이 하원 의장 후보직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새로운 입후보를 이제 접수를 받은 거였는데
근데 지금 짐 조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공화당원들의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하원의장 후보직에서 끌어내리게끔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이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일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잘 지금 계획이 짜져가고 있었는데 왜 파토를 놓느냐라는 이제 아우성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절차를 놓고 보면은요. 공화당 내부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 다수의 의견과 다른 결론들이 자꾸 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이 하원의장직에서 내려오는 것도 공화당원 다수는 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수에 의해서 하원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가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이 돼가지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했죠. 왜 원내 투표를 못했냐? 217표를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한테 표를 주지 않을 사람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도 결국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소수 의견 때문에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으로 가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짐 조던 하원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조던도 결국은 소수 때문에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그 소수 때문에 결국에는 하원의장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은 다수의 의견들이 지금 관철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적인 것이냐라는 이제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맥켄리 임시의장한테 권한을 주고 자기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역풍이 막 부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아예 그냥 딱 기자들 모아놓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투표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투표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3차 투표가. 그러니까 3차 투표가 진행이 됐을 때의 상황은 이 짐 조던 하원의장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시간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접고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대시를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지원금 줘야 된다 그러면서 1,050억 달러 내놔라라고 지금 계산서를 탁 던져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1월 17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현안들이 지금 연방 하원에 있습니다만은 하원 의장이 없다 보니까 법안을 아예 상정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하원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하원 자체가 올스톱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이 축출된 이후로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화당 내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감을 결정도 못하고 있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케빈 헌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탐 에머 의원이 지금 가장 유력한 인물로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런 도널즈 같은 마가 정치인도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제 바이런 도널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가 유권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인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공화당원들한테 인지도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자기가 진짜 정통 보수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공화당 내 분위기를 상당히 흐리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죠. 내가 진짜 보수야. 내가 진짜 보수야. 근데 진짜 보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기도 하다. 보수가 단결을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부분들입니다. 한국의 그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지금 미국이 무려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큰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저스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임시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이 여전히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패트릭 맥켄리 지금 임시의장한테 법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짐 조던이 하려고 했다가
멈췄던 이 계획이 민주당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우리는 열려있다. 공화당 쪽에서만 오케이 하면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하원 임시의장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라든가 전쟁터에다가 미국의 돈을 보내주는 그러한 결의안에 대한 통과를 직접 주도하게 될 경우 표결 결과는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은요, 212명의 의원들이 지금 다 똘똘 뭉쳐서 당론에 따라서 투표합니다. 본인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에서 이래 그러면은 다 그렇게 투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하원 의원들입니다. 212명이니까 과반수 넘기려면 딱 5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217표만 나오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212명 민주당원이 다 몰빵하면서 5명의 공화당원 동조자만 찾아내면 되는 일인데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공화당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면.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 뭐 기득권층 공화당 의원들, 네오콘 공화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5명 넘어갑니다. 숫자들이요. 각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도 최소 20명 이상의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는 주도하는 하원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문제 때문에 야 우리가 지금 헤게모니를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극구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정말 진퇴양난의 문제, 사면 초과의 상황 뭐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굉장히 어두운 안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희망의 선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당장 내가 죽음을 내 얼굴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서 기적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